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참 쉬운 경제. 자, 그럼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그분, 정 많고 덕 많은 우리의 친구,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많고 덕 많은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입니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 말투. 왜 잠깐 머뭇하셨어요? 머뭇하더라고요, 항상 저를 부를 때. 정 많고 덕 많은 약간 멈칫을 하긴데. 거짓말해서 그런가 보다. 그치, 그런 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람이. 진심을 담아. 옆에서 김 PD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는 건 알지만 숨길 수가 다 보고 없네요.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진심을 담아서 다른 별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말이 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진실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하래요. 내용하래요. 자, 오늘도 참 쉬운 경제, 우리 경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수다 떨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경제 일정을 챙겨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내일이 마침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던데 금리가 결정되는 날인 거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안 챙기던 금통위를 지금 챙기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내일 금통위 있는 날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금리가 앞으로 한동안은 좀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때요? 맞아요. 지금도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내일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6월 채권시장 지표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기준금리 채권시장 지표는 10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직전보다 2%포인트가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채권시장 지표라는 게 채권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건 기준이 100이에요.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이 상승, 금리는 하락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심리가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기준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채권시장의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64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채권 시장 가격 상승 즉 금리 하락 쪽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전달 대비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동결 쪽에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응답자의 98%가 금리 동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1%는 뭐냐면은 98이면 2%가 남잖아요. 1%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 그리고 하 1%는 0.25% 금리 인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는 동결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나요? 그냥 뭐 동결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엔 동결인데 지금 이제 금리 전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 전망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잖아요. 6월이면. 하반기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인하 쪽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진짜 인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 중반까지 상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좀 좋게 보는 쪽으로 간다라는 게 유력한 겁니다. 일단은 전망 좋고 그런데 왜 동결이에요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여전한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에 2%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2.9% 턱걸이거든요. 그리고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이 3%대로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어요. 맞아요. 한국은행은 결국에는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잡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이른바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분기에 1.3%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향후의 경제 성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은 앞서서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6%, 2.5%로 기존 전망치에서 0.4%포인트씩 높여 잡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요 기관에서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높여 잡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걸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짚어드리긴 했어요. 굉장히 쉽게 짚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물가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들. 네. 국내 기준금리가 정리하자면 3.5%입니다. 지금 미국이 5.25에서 5.50 사이예요. 역전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금리 못 내리면은 우리도 못 내린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오히려 올려야 될 수도 이 차이를 좁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근데 미국이 어때요? 고물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릴 거예요 하니까 우리도 올해는 몇 번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못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사실은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정책 변화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향후 물가, 내수 경기 전망 이런 것들에 지금 달려있다. 그리고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결을 한 후에 미국의 네. 금리 전망을 보면서 하반기에나 가능하겠다. 그 변동이 어떻게 네. 될지는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금리 전망하고 내수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정리를 하면서 이 통화위원이 6명이거든요. 네. 한 명은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월 내에 1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반기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뛰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도 얼마 전에 넘어서 제가 그 방송도 해드렸잖아요. 그 고물가 우려가 지금 커요. 아직 조금 잡혔지만. 그리고 미국 물가가 근본적으로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바뀐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대외 환경을 이게 조금씩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게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시장도 소폭 둔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 봐도 1,360원대예요, 지금. 1,400원 뚫고 이거 1,420원까지 열릴 수도 있어요라고 맞아요.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했었는데 1,350원, 60원대까지 지금 급 하강을 했다는 거죠. 국제유가도 중동 지역 리스크가 여전하긴 해요. 뭐 지금 이란 대통령 유고 소식도 있고요. 하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는 잠잠하고 WTI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데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78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미국이 여기다가 전략적 비축유까지 오늘 아침에 푼다고 발표를 해서 미국은 또 대선이 있어가지고 물가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78불까지 다시 떨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엔 동결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로 기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정황적 상황이나 이제 매크로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늦어도 4분기 인하를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다가 지금 반응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달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나 국제유가가 좀 안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월 전망이 2.6%인데 이거 대비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큰 변화만 없다면 한국은행이 계획한 대로 하반기에 금리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드린 대로 최근 미국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 10월 한국 금리 인하 이 시나리오가 강력하게 좀 떠오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금융업계에서 예측을 하는 게 있는데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이 3.5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0.25씩 2번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대전제는 뭐예요? 미국이 그만큼 인하를 해줘야 된다. 그럼 미국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CME 패드워치라고 해갖고 시카고 쪽에서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9월하고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절반가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너 이름이 참 쉬운 경제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를 좀 쉽게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번엔 동결인데 다음번에는 인하가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은 조금 아쉽고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요. 그럼 네.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어떤 변화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 PF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PF는 당국에서 지금 5조 원가량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부실사업장 정리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PF의 금리거든요. 금리가 하반기 인하가 되게 되면 어쨌든 분양시장에 훈풍이 돌면서 조금 이제 경기가 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소비가 좀 진작이 될 수가 있어갖고 자칫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하고 그렇죠.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들도 조금 이제 활기가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우리나라는 뭐 지금 금투세나 공매도 재개 때문에 투심적으로 눌린 부분은 있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 가치가 높지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고금리에 베팅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 상황이면은 주식 내가 뭐하러 해 하지만 예금 금리가 적어지면은 1년 예금했는데 1.5% 2%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돈 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가니까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활성화가 돼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이제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로 채권 값은 이제 올라가겠죠. 채권 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하고 값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분양시장이나 주식시장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시장은 값이 올라간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될 우려가 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올 수도 있죠. 다시.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지금 물가가 다시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동산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가격이 하향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조금 양극화 현상은 있지만 매물들이 쌓여 있고 지금 어느 정도로 정체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심리 싸움에서 갑자기 너도 나도 집을 사면 갑자기 호가가 올라. 이거 우리가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금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통화 당국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묘를 발휘하는 게 있어가지고 당국도 아마 고민은 깊어질 겁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내일 예정된 금통위 관련된 금리 전망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의 경계연 DS 부문장 사장이 갑작스러운 용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났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정기 인사가 아닌데 원포인트 인사로 한 명을 수장을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거기다 반도체 수장의 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저희들도 내일 아침에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속보로 뜨면서. 이런 일이 평소에는 많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재계에서는 많이 있는 일은 아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던 일이긴 한데요. 삼성전자는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 부회장을 DS 부문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 원래 있던 전영현 지금 부회장이 있던 자리로 경계한 사장을 이제 보내는 이런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거 자리 바꾼 거거든요. 정기 주총을 근데 지금 연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원포인트 인사를 그것도 반도체 수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이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하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서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내부에서도 잘 몰랐다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거의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로. 예,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DS를. 이 부문장에다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을 위촉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굉장히 놀란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익명으로 나온 어떤 직원 말로 하면은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경계현 사장이 한종희 부회장을 만나서 퇴임의 뜻을 전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와 이사회 보고도 마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경 사장이 이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용퇴의 지금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용퇴를 한 건데 이게 결정을 내린데 이런 이유가 있대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좀 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실제로 이런 일이 2017년도에 권오현 DS 부문장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진 사퇴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경사장 역시 비슷한 사례로 지금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사장은 그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장 겸 SAIT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맡아서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주도할 전망이고,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얼마 전에 SAIT를 그 저기 로봇 쪽 힘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율주행 빼고 로봇 쪽 힘주는 그런 미래 먹거리 사업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삼성종합기술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현 사장 그쪽으로 가고 거기 계셨던 분이 이렇게 오죠. 양쪽 다 뭔가 역할은 굉장히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새롭게 자리를 옮겨왔어요. 반도체 수장 체제 하에서 많은 네. 것들이 변할까요? 어때요, 예측은? 일단은 뭐 준이도 알겠지만 경영진 바뀌거나 뭐 크게 갈 거 뭐 있어요. PD만 바뀌어도 많은 게 바뀌죠. 많은 게 바뀌잖아요. 진행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게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부정타니까.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그 예시를 쉽게 들린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부문장이 왔으니까 사장님이 새로 온 거잖아요. 그쵸. 이제 부회장 분이 오신 거니까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을 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아서 D램, 낸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요. 전략 마케팅 업무에도 정평이 나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그리고 분이. 지금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게 고대역폭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GPU에 들어가는 HBM 있잖아요. 그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고성능 그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뺏긴 거잖아요. 전례 없던 일이라고 지금 아마 업계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활 통과를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느냐, 지금 이 부분부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들어가서 캐파를 늘려가지고 점유율을 잡고 추격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선봉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납품, 점유율 회복, 그 다음에 회복을 했으면 뭐래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는 HBM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도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대만 TSMC가 1등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게 뭐 잡겠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혔어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가 2위인데 3위한테 따라잡히고 있고, 지금 수율이라는 거 이제 양품 불량품의 비율입니다. 수율도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과제가 많은 거예요. 경쟁력 제고해야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팹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시설 투자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잘해 나갈 거라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니까 응원하고 믿어야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기대감도 클 것 같고 또 우려의 시선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삼성 반도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경쟁력 어떻게 키워나갈지 우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